환율 이해를 위한 거시지표, 미국, 중국 편. 네, 환율. 굉장히 또 주식시장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환율에 대해서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이 정도는 다들 보실 것 같고요. 다만 좀 심화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또 심화적인 분석을 해야 시장까지 연결해서 투자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저희 먼저 외환시장에서 말하는 변동성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사실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주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 면모보다는 매크로 지표에 의해 더 많이 움직입니다. 네. 아무래도 FX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어떤 통화 가치의 상대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와 상대 국가의 성장성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명밀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 변동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최근 들어서 1,340원까지 갔다가 20원에서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트렌드인데 이게 1,260원에서 시작을 해서 1,340원까지 다시 한번 재빠르게 오른 이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였느냐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게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자 기초적인 매크로를 가져왔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흔히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 업다운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폭은 짧은데 진동폭이 큰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저점과 고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예를 들어 방향성은 계속 상승이었지만 네. 저점과 고점을 대비했을 때의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고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저점과 고점의 차이를 어느 정도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배웠었던 분산이라든지 네. 표준 편차라는 저희가 흔히 Z 스코어라고 이제 이거를 바꿔서 부르는데 그 개념이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어디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네.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오른쪽 차트가 뭘 기준으로 Z 스코어를 계산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의 평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제가 가져온 건데 네. 그거에 따른 변동성을 계산하는 게 저희가 흔히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Z스코어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기사나 리포트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네. 그게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평균으로부터 정말 계속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거나 네. 아니면 평균으로부터 좀 너무 멀리 떨어진 사건이 한두 번 발생을 했는데 그것들을 정량화한 결과가 변동성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평균이라는 기간은 좀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거는 사실 개인마다 편차가 좀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제가 변동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메인 트리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땐 그 이후 코로나 이후에 현재까지의 데일리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10년치 평균이다, 15년치 평균이다 이렇게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변동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하면 그 평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이야를 좀 더 명확히 아시면 이해를 좀 더 깊이 선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이제 환율 얘기를 할 때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부터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외환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를 미국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사실 가장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것, 최근 들어 우리나라 환율을 가장 많이 이끄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금리, 특히 국채금리, 시중금리입니다. 리펀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이 본인들의 정부 부채가 점차 부족해질 것 같으니 부채 어떤 상환을 점차 늘리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른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내에 풀려있는 국채에 대한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결국은 당연히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좀 이끌어냈는데 저희가 국채금리라고 한다면 사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사실 10년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10년물이냐라고 이제 되묻는 경우가 많으세요. 10년물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물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네. 저희가 흔히 리스크 프리 레이시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위험 금리 수준이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미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년물과 10년물은 왜 같이 보느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2년물은 어떻게 보면 단기이잖아요. 2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FOMC나 페드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2년물에 좀 더 잘 반영되고 10년물에는 생각보다 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 연출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금리를 100bp 갑자기 올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따른 여파가 2년까지는 갈 수 있지만 10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선결 효과가 어떠냐를 저희가 판단할 때는 2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더 짧은 1년물이라든지 3개월물, 6개월물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2년물을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단기물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2년물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더 반영하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금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금리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올렸으면 2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예컨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요번 금리 인상이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금리는 올라갈 수 있지만 추후로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땐 지금의 금리 인상이 경기 펀더멘탈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추후로 경기가 좋아져서 재차 금리 인하하는 시그널이 나올 거야라는 판단이 시장 내에 유입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 국채를 보실 땐 2년물과 10년물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러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국채를 누군가는 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국채에 대한 수요차가 메인 수요처가 어디냐를 사실 최근 들어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라는 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최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매크로 지표들을 좀 더 집중해서 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에 대한 이해와 그럼 이것을 누가 사느냐에 대한 수급적 요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네. 미 국채에 대한 주 수요처는 크게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서는 미 국채를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직관적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아이폰 이슈가 있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꾸준하게 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미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점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 역학적인 관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일본은 사실 미국과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를 팔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일본 내에서 미 국채를 들고 있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은 정부가 미 국채를 팔고 있지만 일본은 정부가 아닌 기관, 일반 개인들이 이거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간 기관들이 미 국채를 왜 팔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해지 비용이 상당히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해지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국채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미 국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지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일본은 초저금리 상황이고 그쵸. 미 국채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달러 자산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를 빌려서 이거를 단기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장기물에 투자해야 될 텐데 네. 심지어 지금 장기물의 국채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는 단기물과 연동되어 있는데 장기물이 이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요인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해지 비용만 계속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특히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네. 본인들이 미 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보유 비율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일본이 또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국채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 국채에 대한 사실 일본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를 사서 달러 자산으로 운용을 하는 게 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를 사면 이건 반대로 엔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화를 내가 주기 때문에 그 준 엔화 가치만큼의 이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 이자가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BOJ에서 마이너스 정책 금리에서 탈피를 해서 금리를 높인다라고 했을 땐 이 해지 과정 속에서 엔화를 빌려준 만큼의 이자가 더 높아질 수는 있죠. 네. 그럼 해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유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죠. 네, 그렇군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펀딩과 채권 수요, 일단 미국 내 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로 소개를 주셨는데요.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최근 트렌드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을 좀 가져왔고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매크로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소비와 고용, 펀더멘탈 측면이잖아요. 네. 특히 소비와 고용은 어떠한 시점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고, 특히 지금같이 미국이 FOMC 통해서 이번 이제 FOMC에서는 사실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11월에 재차 인상할 수 있느냐가 최근에 유가 상승에 맞물려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와 고용을 봐야 됩니다. 예컨대 소비 같은 경우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했을 땐 사실 이후에도 꾸준하게 소비가 견고할 수 있고 네. 이거는 물가의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솔린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즉 이거는 11월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소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부러졌다. 또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물건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겠죠. 물건에 대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내려왔고 11월 FOMC에서 굳이 금리 인상을 타결해야 되느냐?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고용 지표는 저희는 이것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음 네.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네. 고용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이제 논팜이라고 부르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네.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지표라는 것도 봅니다. 이 세 개를 많이 보는데 가장 많이 중요시 여겨지는 거는 실업률이 발표되고 있는 비농업 고용 지표이고요. 최근에 이제 구인 배울 건수라고 해서 실업자 한 명이 선택 가능한 일자리 개수가 무엇이냐, 몇 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올라왔거든요. 네. 고용 시장이 얼마큼 타이트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와 이제 구인 건수, 졸트를 통해서 나와 있는 구인 건수를 종합하면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를 이제 눈여겨 보시고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비농업 고용 지표와 졸트 정도는 한 번씩 챙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이해할 때 세 가지 지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트렌드와 가까운 것은 리펀딩 그리고 채권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소비와 고용이다라고 정리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넘어가서 중국 쪽에서 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 정도로 나눌 건데요. 최근에 무엇을 좀 더 봐야 하느냐가 첫 번째고 중국 내 전통적으로 봐야 되는 소비와 고용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위안화를 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투자를 위해서
이제 지금 같은 방송을 보시는 맞죠. 분들도 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위안화는 왜 중요하지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위안화는 이제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중국과 한국은 사실 경제적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선정을 할 때는 원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금융 개방 정도를 따졌을 때 중국은 아직 한국보다는 개방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할 만큼 위안화를 다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시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중국 외환 시장이라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원화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성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안화와 원화의 방향성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위안화의 업다운이 결국에는 원화의 업다운에 큰 영향을 주더라. 이런 내러티브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 왜 위안화를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위안화에서 그 중국 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 중국 내에서 사실 경기 부양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신용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까지 왔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꺼려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특히 부동산 산업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오프닝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왜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정부가 부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지표는 한 가지로 중국은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국민이라고 해볼게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계속 불안하다. 헝다 이슈가 터지고 최근에는 컨트리 가든 벽개헌 이슈가 터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내 앞날이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돈을 좀 뿌린대요. 대출 같은 규제도 조금 낮춰준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보는 돈이 들어와 소비해야지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해놔야지가 알고리즘이 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근본적인 부동산 산업 또는 인프라 산업의 침체, 투자 수요에 대한 침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지원은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저축에 대한 수요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중국 국경 간 거래대금이라는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 결제 비율이 줄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위안화를 기반으로 수출이나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그 대금이 줄었다는 거고 경기의 활성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가져온 건데 그게 결국에는 소비와 공급입니다. 네. 소비와 공급이 둘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와 공급이 하락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다 저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내에서 저축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또 매크로 지표로 소개를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산업은 사실 중국의 메인 경제 드라이브 섹터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말고 이전 이제 후진타오 시절을 저희가 잠깐 돌아가 보자면 네. 후진타오 시절에서는 사실 중국의 경기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둘 다 어느 정도 침체 시기에 겪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산업은 거품이 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로 같은 거를 같이 이용을 해서 병행을 했지만 네. 이것 역시도 비슷한 이유로 어느 정도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성장한 그 기반이 부동산과 인프라라고 했을 땐 이 두 개의 산업이 사실 정체다라고 하면 네. 새로운 산업군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군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일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공급을 많이 해주려면 R&D를 많이 해야 되고 네. R&D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면 돈을 그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급한 건 사실 R&D가 아니고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산업을 좀 더 살려서 소비 심리를 좀 더 살려서 디플레이션 우려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메인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이 잘하던 부분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네. 신성장 산업으로 본인들의 돈을 다시 한번 이동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메인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거든요. 소비 심리가 돌아와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돼야 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발전 상황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의 절대적 시간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최근에 좀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메인 핵심 키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소매, 뭐 판매, 공급 이런 지표들 PMI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PMI라든지 네. 아니면 서비스 PMI가 어느 정도 선을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더 이제 파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내에서도 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도 세 가지로 요약을 주셨습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투자나 저축 그리고 부동산 우려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응용을 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의 환율 흐름을 그럼 미국과 중국 지표를 좀 버무려서 읽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개의 부분만 사실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다른 국가는 제외하고 그 두 국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뷰인데 네. 여기서부터 뷰가 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저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달러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차 고용에 대한 어떤 타이트함이 사라지고 소비가 여전히 견고했지만 사실 초과저축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소비가 점차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차원에서의 연착륙 시나리오는 결국엔 달러 면에 있어서는 약세 재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국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안화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위안화의 환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34 위안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여기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점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이거를 추가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중국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방향성은 사실 이제는 부양이기 때문에 개선되는 방향성으로는 어느 정도 분기점을 틀어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계속 안 좋아졌지만 유동성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안 좋아졌던 흐름이 저점에서 탈피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면 환시라는 것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어떤 성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방향성이 개선될 거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더 이상 위안화에 대한 매도 압력은 크진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안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땐 위안화 강세 압력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매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만을 봤을 때 하반기 그리고 4분기를 특정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보단 하락하는 데 좀 더 우호적인 재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환율 흐름까지 개인적인 의견을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환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시 지표들, 특히나 중요한 미국과 중국 위주로 꼭 봐야 되는 지표들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